중국이 한국 기업 목을 쳤습니다. 한국 기업 떠나면 어쩔 건데? 우리에겐 샤오미가 있다. 철수 당일 승리를 확신한 중국 언론은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24시간 후 중국의 도시 하나가 통째로 멈췄습니다. 협력업체 줄줄이 도산, 실업자 300만 폭탄. 72시간 후 베이징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 최고위층이 긴급 소집되더니 삼성에게 사과하라. 자존심 센 중국이 무릎 꿇은 겁니다. 도대체 왜? 기술은 뺏겼지만 이것은 못 뺏겼다. 중국 정부 내부자가 폭로한 충격적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천웨이입니다. 중국 스촨성 기술개발연구소의 한국팀 수석연구원이었죠.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시작됐습니다. 아빠,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새벽 5시,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딸 메이메이가 나왔습니다. 평소엔 7시에나 깨는 아이인데 말이죠. 메이메이야, 무슨 일이야? 무서운 꿈 꿨어요. 아빠가 사라지는 꿈.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아빠는 어디 안 가? 걱정하지 마. 그때만 해도 제가 곧 딸의 악몽 속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텅 비어있을 시간인데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번호판을 보니 베이징 차량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 샤오리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 샤오리가 속삭였습니다. 중앙에서 사람들이 왔대. 우리 부서 전원 소집이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연구소에 있었지만 중앙에서 직접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자 숨이 막혔습니다. 정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 거기엔 삼성반도체 공장 사진이 떠 있었고 그 아래 빨간 글씨로 극비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천회의 연구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줄에 앉은 여자였는데 눈빛이 매서웠어요. 제가 국가안전부 특별팀 요원장입니다. 당신 파일을 봤어요. 인상적이더군요.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들이 화면에 가득했죠. 특히 작년에 쓴 삼성 7나노 공정 분석. 실제와 98% 일치했다면서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 아니에요. 당신은 천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죠. 요원장이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경비원 2명이 문 앞을 지켰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이 방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빨간 선과 파란 선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년 후면 우리는 한국에 완전히 뒤처집니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USB와 서류 뭉치 사진이 나타났어요. 지름길이 필요합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작전이었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유원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거부요? 천회의 연구원, 당신 아버님이 대만 친척들과 자주 연락하시던데요. 그것도 흥미로운 내용들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사촌들과 안부를 주고받을 뿐인데 오해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알아요. 하지만 해석하기 나름이죠. 국가 기밀을 다루는 연구원의 아버지가 적성 지역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흥미로운 스토리가 될 수 있겠네요. 덫에 걸렸습니다. 완벽하게. 반대로 협력하면 어떻게 되죠? 연봉 3배. 딸은 베이징 최고 음악학교 특별 전형. 부인은 공무원 특채. 그리고 상하이 아파트 한 채. 동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24시간 드릴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미 당신들은 국가 기밀을 알았어요. 거부한다면, 글쎄요. 기밀 유지 서약 위반은 최소 10년이죠. 그들이 나간 후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샤오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쳤어.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하지만 거절할 수 있을까?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핸드폰 속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파멸의 시작일까? 24시간 후 우리 모두는 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악마와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47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류원장, 국가안전부 특별팀장이었죠. 천웨이, 지금 당장 스촨 산업단지로 와. 삼성이 철수한다.
뭐라고요? 삼성이요? 설명할 시간 없어. 30분 안에 도착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진행한 작전이 들켰다는 뜻일까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메이메이가 그린 그림이 보였어요. 우리 가족이 손잡고 있는 그림.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메이메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올게. 또요? 아빠는 맨날 급한 일이 있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를 몰고 산업단지로 가는 길. 평소엔 40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달렸어요.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1000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삼성이 정말 철수한다고? 왜? 설마 우리가 한 일을 알아챈 건가? 산업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가득 차던 그 거대한 주차장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정문 경비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왕 아저씨는 항상 6시엔 출근했는데 천웨이 유원장이 삼성협력업체 건물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언제 발표했습니까? 오늘 새벽 4시 한국 본사에서 공식 성명을 냈어. 중국 내 모든 생산시설 철수. 즉시 시행. 즉시요? 어제까지 야근하던 직원들이 오늘 아침 출입증이 막혔대. 이메일로 해고 통지받고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멍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죠. 15년 동안 일했는데 이메일 한 통이라니. 한 중년 여성이 흐느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과 사진 액자가 들려 있었어요. 김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한국인 관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도 짐을 싸고 있었어요. 천 연구원님, 저도 몰랐어요. 본사 결정이래요.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그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했어요. 설마 우리가... 여기선 얘기하지 마세요. 김 과장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본사에서 감사팀이 나왔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나 봐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우리가 첫 USB를 빼낸 게 작전 시작 2주 후였는데 3개월 전이면 정확히 그 시점이었거든요. 밖으로 나왔을 때 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건물 앞에 수십 대의 이삿짐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가구, 장비, 서류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재산을 여기 투자했는데 한 협력업체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삼성 물량 받으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공장 확장했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주변 상가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식당들이 한산했어요. 손님이 다 어디 갔어? 김밥집 아주머니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인데 김밥 한 줄도 안 팔렸어. 옆 분식집 사장도 나와 있었어요. 삼성 직원들이 매출의 80%였는데 이제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는데 직원이 급하게 매물 표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벌써 30채가 급매로 나왔어요. 중개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 7시인데 전화가 계속 와요. 다들 집 팔겠다고. 가격은 묻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팔고 떠나겠대요. 산업단지 중앙 광장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삼성 로고가 있던 자리.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저 로고 보면서 출근했는데 한 청년이 중얼거렸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삼성협력업체 다닌다는 게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하나? 유원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천웨이,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건가? 아니요. 우리는 그저 기술? 우리가 훔친 건 기술이 아니야. 이 사람들의 삶이었어. 오전 9시가 되자 시청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긴급 현황 파악에 나선 거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직접 고용 3만 5천 명, 간접 고용 8만 5천 명, 연관 상권 종사자까지 합치면 12만 명이 넘어요. 12만 명이요? 이 도시 경제활동 인구의 40%예요. 사실상 도시 경제가 마비된 거죠.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이 정부 사람이야? 네, 어르신. 무슨 일이신가요? 내 아들이 삼성 2차 협력업체에 다녔어. 어제까지 잔업하고 밤 11시에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았대. 손자 둘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전화했어. 정부는 뭐 했어?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뭐야?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유 원장이 저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천웨이,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이제 와서 무슨 베이징에 보고해야 해. 상황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 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건물들, 울고 있는 사람들, 무너져가는 도시. 우리가 원했던 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괴한 건 수십만 명의 삶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몰라. 정말 모르겠어.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이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일주일 후 첫 번째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베이징 외곽의 비밀 연수원이었죠. 천웨이, 여기야. 샤오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수원 강당에는 전국에서 모인 전문가 50명이 있었어요. 반도체, 전자, 화학, 심지어 심리학 전문가까지.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어.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잖아. 장난 아니야. 앞쪽 단상에 유 원장이 올라갔습니다. 옆에는 처음 보는 노인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계급장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 총책임자 장용 장군입니다. 장군이라니 군대까지 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6개월 동안 할 일은 단순합니다. 삼성의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기술, 공정, 인력, 심지어 그들의 정신까지. 대형 화면에 조직도가 떴습니다. 5개 팀으로 나눕니다. 정보 수집팀, 기술 분석팀, 인력 포섭팀, 언론 대응팀, 그리고 실행팀. 제 이름이 기술 분석팀 팀장 자리에 있었어요. 천웨이, 당신이 핵심이야. 정보팀이 가져온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보 수집팀은 내가 직접 지휘한다. 유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미 삼성 내부에 우리 사람이 몇 명 있어. 그들을 통해 자료를 빼낼 거야. 잠깐, 이미 심어놨다고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했어. 엔지니어로 위장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협력업체 통해서 접근한 사람도 있어.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장 장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작전명은 프로젝트 드래곤이다. 용이 구름을 타고 오르듯 우리도 삼성을 디딤돌로 도약한다. 첫 임무는 삼성 스촨 공장의 조직도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유 원장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삼성 직원들의 출퇴근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정확히 1847명이 출근해요. 한국인 관리자 87명, 중국인 직원 1760명.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세요? 3개월 동안 매일 세웠으니까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철저했죠. 2주차에 첫 번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USB예요. 정보팀 멤버가 작은 USB를 테이블에 놨습니다. 뭐가 들었어요? 생산 일정표, 다음 분기 생산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흥분이 감돌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상했어요. 이거 가짜예요. 뭐? 가짜라고? 생산 수량이 말이 안 돼요. 삼성이 이렇게 적게 만들 리 없어요. 그럼 들켰다는 거야? 유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면 테스트일 수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으니까요. 계획을 바꿔야 해. 장 장군이 결정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침투해야 해. 그래서 시작된 게 허니트랩 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김상진 부장. 유 원장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4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생산 기술팀 핵심 인물이야. 이혼했고 외로워해.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쪽 사람을 접근시킬 거야. 자연스럽게 역겹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작전이 성공했다는 보고가 왔어요. 김 부장이 넘어왔어. 회사 불만이 많았대. 승진해서 계속 밀렸거든. 자료는 조금씩 빼내고 있어. 한 번에 많이 가져오면 의심받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개미가 집을 짓듯 정보를 모았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드디어 대여가 걸렸습니다. 핵심 공정 매뉴얼이에요. 리 엔지니어가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2년 전 심은 사람이었죠. 칠라노 공정 전체 매뉴얼, 장비 세팅값부터 불량품 처리까지 다 있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고. 하지만 제가 분석을 시작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거 봐요. 여기 품질 기준.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불량률 0.001%. 10만 개 중 하나만 불량이래요. 그게 왜?
불가능해요. 우리 최고 공장도 0.1%예요. 100배 차이가 나. 그럼 거짓말이야? 아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이 수준을 달성했다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장 장군이 짜증을 냈습니다. 다른 게 뭔데? 마법이라도 쓴다는 거야? 시스템이에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사람, 문화, 철학까지 다 포함된 철학. 공장에서 무슨 철학? 다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다고. 4개월째 언론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삼성 제품 불량 논란, 중국 시장 무시하는 한국 기업, 기술 독점의 폐해,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작전이었죠. 효과가 있어. 언론팀이 보고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삼성 불매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삼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제품을 출시했죠. 중국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갔어요. 이해가 안 돼. 류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욕을 먹는데 왜 매출이 늘어? 저는 알 것 같았어요. 품질이에요. 제품이 좋으니까 욕 먹어도 사는 거예요. 5개월째 최종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전면 압박이다. 장 장군이 선언했습니다. 세무조사, 환경규제, 노동법 위반, 모든 걸 동원해서 압박한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 기술은 확보했지만 구현을 못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매뉴얼은 있는데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빠진 조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날, 삼성이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해냈다. 다들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보니 알겠어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괴를 남기고. 정보 수집 작전의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일들이었어요. 작전의 핵심은 리원하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2살, 전자공학 박사, 겉으로는 평범한 엔지니어였지만 사실은 국가안전부가 7년 동안 키운 산업 스파이였죠. 리원하오를 소개한다. 류 원장이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그게 장점이었죠.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2년 전 삼성협력업체에 입사했어. 이제 핵심 부서로 옮겼고, 리원하오가 말했습니다. 삼성 직원들과 친해지는데 1년이 걸렸어요. 한국어도 완벽하게 익혔고, 한국 문화도 공부했죠. 노래방에서 한국 가요를 부르고, 소주를 마시면서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어요. 신뢰를 얻었다는 거죠? 네. 지난주엔 김 과장 집에 초대받았어요. 가족 같다면서. 그 말을 들으니 씁쓸했습니다. 신뢰를 이용한다는 게 첫 번째 목표는 서버 접속 권한이야. 유 원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삼성 내부 서버에는 모든 게 있어. 설계도, 공정 데이터, 심지어 미래 계획까지. 보안은요? 3중 보안이야. 지문, 홍채, 그리고 동적 비밀번호.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아니야. 방법이 있어. 그들의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첫 단계는 물리적 접근이었어요. 청소부를 매수했어. 청소부요? 밤 10시에 사무실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달 월급의 10배를 줬더니 넘어왔어. 청소 카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대요. 직원들이 비밀번호 입력하는 걸 촬영하는 거죠. 두 번째는 USB 작전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류 원장이 USB를 보여줬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삼성 로고 USB였습니다. 선물용으로 만들었어. 삼성 창립 기념일에 나눠줄 거야? 그냥 USB를? 겉만 USB야. 안에는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있어.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설치돼. 백신에 안 걸려요? 삼성 보안팀 출신을 영입했어. 그들의 백신 시스템을 다 알아.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박 대리라고 있어. 도박 빚이 3억이야. 그래서? 도와줬어. 빚을 대신 갚아줬지. 물론 조건이 있었고, 박 대리는 매주 USB에 자료를 담아서 전달했대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죠.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넷째는 연애 작전이었습니다. 왕리리를 소개할게. 예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저는 3개월 전부터 최 부장과 사귀고 있어요. 최 부장이면 품질관리팀장? 네.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족 없이 혼자 왔거든요. 왕일이는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했대요. 헬스장에서, 커피숍에서 계속 마주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지난주에 고백했어요. 그의 노트북 비밀번호도 알아냈고요. 어떻게? 생일이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기억하기 쉬운 걸로 정하죠. 다섯째는 해킹이었습니다. 이건 좀 기술적인 얘기인데 IT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자주 가는 커피숍 와이파이를 해킹했어요.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서 자동 연결되게 했죠. 그래서 메일, 메신저, 심지어 화상회의 내용까지 다 수집했어요. 이 모든 작전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 리원하우가 긴급 연락을 해왔어요. 큰 걸 발견했어요. 뭔데? 신제품 개발 계획서요. 아직 공개 안 된 거예요. 자료를 받아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2년 후까지의 개발 로드맵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비상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시장 철수 시나리오? 문서에는 상세한 철수 계획이 있었어요.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설마 우리를 알고 있었던 건가? 불안했지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유리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정보 수집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이번엔 직접 침투야. 유 원장이 말했습니다.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갈 거야. 미쳤어요?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데? 경비 주임을 매수했어. 1시간 동안 CCTV를 끌 거야. 작전 당일 밤, 검은 옷을 입은 요원 3명이 침투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모니터링했어요. 서버실 진입 완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드디스크 복사 시작. 30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무전이 끊겼어요. 여보세요? 응답해. 5분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탈출 완료. 다시 무전이 연결됐습니다. 경비가 갑자기 순찰을 왔어. 간신히 숨었어요. 가져온 자료는 500기가가 넘었습니다. 분석팀이 밤새 검토했어요. 대박이야? 전부 진짜야. 하지만 저는 계속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마치 일부러 주는 것 같았죠. 한 달 후,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시차를 간대요. 그래서? 이전 검토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협상용 엄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작전은 전면전이었어요. 모든 정보원을 동원해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죠. 핵심 인재 30명 리스트야. 유 원장이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전부 스카우트 할 거야. 3배 연봉을 제시하면 넘어올 거야. 거절하면요? 가족을 설득하지. 부모님이 아프시다던가? 아이 교육 문제라던가? 비열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촉한 30명 중 단 한 명도 넘어오지 않았어요. 왜? 돈이 부족해? 아니요. 그냥 거절해요. 이유도 안 되고.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걸. 그들이 준 정보는 미끼였고 우리는 그 미끼를 물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삼성이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다들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나서야 알았죠.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였다는 걸. 아니, 처음부터 게임이 아니었어요. 삼성은 체스를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장기를 뒀던 겁니다. 규칙이 다른 게임이었던 거죠. USB에서 추출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 팀 모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삼성 매뉴얼이야? 샤오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페이지의 문서가 떠 있었죠. 칠라노 공정 완전 가이드라니. 이건 수조 원짜리 보물이야. 팀원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습니다. 저도 거의 연구실에서 살았어요. 천웨이, 집에 좀 가. 사흘째잖아. 동료가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 봐. 플라즈마 시각 공정. 온도는 섭씨 380도. 압력은 2.3토르. 가스 유량은.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완벽한 레시피 같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장비만 있으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 분위기가 들떴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요. 유 원장에게 보고했을 때 그녀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 3개월이면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확실해? 네. 매뉴얼이 정말 상세해요.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시도해보니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똑같이 했는데 불량률이 50%예요. 뭐? 50%? 매뉴얼대로 정확히 따라했는데도 반이 불량품이었습니다. 온도 문제일까? 아니면 습도? 재료 순도가 달라서?
온갖 변수를 조정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뉴얼 곳곳에 한국어 메모가 있었는데 번역이 안 되는 표현들이었어요. 손맛을 살려서 장인 정신으로 고객을 생각하며 이게 무슨 의미야? 기술 매뉴얼에 왜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숫자 사이사이에 이런 문구들이 많았어요. 여기 보세요. 검사 단계에서 마음을 담아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기계 검사하는데 무슨 마음? 다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인 직원 김 과장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 손맛이라는 게 뭔가요? 김 과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경험과 정성이 합쳐진 거랄까? 그런 게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요? 천 연구원님은 요리할 때 레시피만 보고 하세요? 아니요. 맛을 보면서 조절하죠. 그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과학은 숫자고 데이터라고 믿었으니까요. 중국 정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왜 아직도 성공 못했어? 장 장군이 화를 냈습니다. 매뉴얼도 있고 장비도 샀는데 뭐가 문제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간. 6개월째야. 삼성은 신제품을 2개나 출시했어. 압박감이 심해졌습니다. 팀원들도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혹시 가짜 매뉴얼 아닐까? 누군가 의심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정교해. 가짜로 만들 수 없는 수준이야. 그럼 왜 안 되는 거야? 그때 막내 팀원이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삼성 공장 견학 갔을 때 봤는데요. 뭘? 직원들이 기계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인사를? 네. 오늘도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수고했다고. 다들 웃었습니다. 미신이야. 한국 사람들 이상한 거 믿잖아.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미신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삼성 퇴직 엔지니어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똑같이 해도 안 될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피아노 악보를 본다고 피아니스트가 되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삼성에는 30년 경력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계 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알아요. 진동만 느껴도 뭐가 문제인지 알죠? 그건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보다 깊은 거예요. 사명감이죠. 자기가 만든 제품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는 책임감. 책임감이 품질을 바꾼다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래요.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훔쳤지만 정신을 훔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신 없이는 기술도 무용지물이었죠. 언론 공작은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위원장이 언론팀을 소집했습니다. 팀장은 전직 신화통신 기자 출신 왕젠이었죠. 삼성을 악마로 만들 겁니다. 왕젠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기술 독점으로 중국 발전을 막는 이기적 기업. 두 번째, 중국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이익만 챙기는 기업. 세 번째, 중국 시장을 무시하는 오만한 기업. 전략이 섬뜩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첫 기사는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시작했어요. 삼성, 중국 협력업체의 불공정 계약 강요. 사실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었지만 교묘하게 왜곡했죠. 이 기사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봤어? 삼성이 우리 회사들을 노예처럼 부린대. 진짜 너무한다. 중국을 뭘로 보는 거야? 댓글 부대도 동원됐어요. 수백 개 계정이 동시에 비난 댓글을 달았죠. 일주일 후 주요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갑질 논란 확산. 인민일보까지 가세했어요. 외국 기업의 횡포.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왕젠이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웨이보 트렌드 1위예요. 삼성 불매 해시태그가 1000만 뷰를 넘었어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삼성 매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삼성은 중국을 떠나라. 기술 독점 반대. 한 대학생이 인터뷰했습니다.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죽이고 있어요. 기술을 공유하지 않고 독점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불매 운동에도 불구하고 삼성 제품은 계속 팔렸어요. 왜 안 떨어지지? 왕젠이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사는 거예요. 품질이 좋다면서. 더 강한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폭로전으로 간다. 가짜 내부 고발자를 만들었어요. 저는 삼성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삼성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발합니다. 조작된 녹취록, 위조된 문서들이 공개됐죠. 하지만 삼성의 대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해명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류 원장도 의아해했습니다. 보통은 해명 자료라도 내는데 오히려 삼성은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발표했어요. 중국 빈곤, 지역학교의 전자기기 기부, 장학금 확대, 여론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나쁜 기업인가? 좋은 기업인가? 그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삼성 제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컸죠. 드디어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공이야. 왕젠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제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발암물질 검출은 거짓.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중국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삼성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국제 여론이 삼성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성이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패배자는 우리였어요. 삼성이 떠나자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수많은 실직자, 무너진 경제, 그리고 국제적 신뢰 상실. 우리가 만든 가짜뉴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언론 조작으로 기업을 쫓아낼 순 있었지만 신뢰는 영원히 잃었죠. 돌이켜보면 경고 신호는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죠. 첫 번째 신호는 삼성 베트남 법인장의 방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베트남 법인장이 중국에 온 거야? 류 원장이 의아해했습니다. 기술 교류라고 하는데 이상해요. 베트남이 중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기술 이전 준비 아닐까요? 설마. 베트남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잖아. 하지만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신공장 부지를 매입했대요. 규모가 스촨 공장의 2배래요. 블러핑이야. 협상용이지. 유 원장은 확신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 신호는 한국인 직원들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직원들이 이상해요. 리원하오가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자료도 잘 주고 회식도 자주 하자고 하고. 그게 왜 이상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마치 작별 인사 같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세 번째는 물량 변화였습니다. 이번 달 생산 목표가 30% 줄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겠지? 아니에요. 다른 나라 공장은 오히려 늘었대요. 중국 물량만 줄이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가장 명확한 신호는 핵심 장비 이전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들을 베트남으로 보내고 있어요. 뭐? 왜? 업그레이드 한다면서요? 근데 새 장비는 안 들어와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철수 준비 같은데요. 제가 우려를 표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천회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삼성이 중국을 포기할 리 없어. 장 장군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야. 여기를 포기하면 망해. 다섯 번째 신호는 협력업체들의 동요였습니다. 삼성이 계약 갱신을 미루고 있대요. 다들 불안해해요. 내년 계획을 세울 수가 없대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봤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불안하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 여섯 번째, 인재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5명이 갑자기 귀국했어요. 가족 사정이래요. 5명이 동시에? 이상했지만 우연으로 치부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안 강화였습니다. 갑자기 출입 절차가 까다로워졌어요. 리원하오가 짜증을 냈습니다. USB도 반입 금지고 핸드폰도 카메라 봉인하고. 정보 유출을 막으려는 거겠지? 아니에요. 느낌이 달라요. 마치 증거를 수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삼성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덟 번째, 현지 채용이 중단됐습니다. 신입사원 공채가 취소됐대요. 왜? 사업 재편한다고. 대학생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투자 중단이었습니다. 2단계 공장 증설이 무기한 연기됐어요. 이유가 뭐래? 시장 상황 검토가 필요하대요. 마지막 신호는 가장 직접적이었습니다. 삼성중국 총괄 사장이 정부 관계자를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했대? 사업 환경 개선을 요청했대요. 기술 보호, 공정거래 같은. 그게 다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대요. 신뢰가 깨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박으로 받아들였어요. 겁주려는 거야. 우리가 물러설 것 같아?
오히려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운명의 새벽 4시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신호를 무시한 대가였죠. 새벽 4시 정각. 제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불안한 예감 때문에 삼성전자, 중국 전면 철수 공식 발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바로 류 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봤어요? 진짜예요? 지금 확인 중이야. 너도 빨리 현장으로 와. 새벽 4시 30분. 산업단지로 가는 도로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야간 근무 교대 차량들이 있을 텐데 텅 비어 있었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새벽 중국 내 모든 생산시설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경영환경을 이유로 새벽 5시 산업단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 관리자들이었어요. 김 부장님, 정말인가요? 제가 아는 김 부장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천 연구원, 우리도 새벽 1시에 본사 화상회의로 통보받았어요. 5분짜리 일방적 통보였죠. 새벽 1시에요? 오전 9시까지 개인 물품만 챙기래요. 새벽 5시 30분. 중국인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거짓말이겠지? 가짜뉴스겠지? 한 여직원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10년을 다녔는데 아이 둘을 키우는데 경비실왕 아저씨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명령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대요. 새벽 6시 직원들이 수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들여보내. 내 짐이라도 챙기게. 15년 일했는데 이렇게 끝이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서였죠. 오전 7시 지역 방송국 취재진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직원들이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일만 했는데. 한 중년 남자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어제 아들 대학 등록금 내고 통장이 텅 비었어요. 다음 달 월급 믿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오전 8시 협력업체 사장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새벽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계약 즉시 종료래요. 위약금도 없고 우리가 삼성 믿고 설비 투자한 게 50억이야?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 한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죽어? 다 죽어. 우리 다 죽는 거야. 오전 9시 정식 업무 시작 시간. 하지만 공장은 멈췄습니다. 삼성 건물에서 한국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상자만 들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 과장이 중국인 동료들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본사 결정이라. 오전 10시 시청 공무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사유재산이고 계약상 철수 조항도 있고. 오전 11시 부동산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매물이 100채 넘게 나왔어요. 다들 집 팔고 도시 떠나겠대요. 가격이 시간마다 떨어져요. 아침에 5억이던 아파트가 지금 3억 5천이래요. 정오 12시 식당가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점심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김밥집 아주머니가 울었습니다. 재료 사놓은 게 다 버려야 해요. 내일부터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오후 1시 은행 앞에 길게 줄이 섰습니다. 모두 대출 상담이었어요. 상환 유예 좀 해주세요. 직장을 잃었는데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도 난감해했습니다. 오후 2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전학 문의를 하세요. 벌써 50명이 넘어요. 한 반에 30명인데 10명이 전학하면. 오후 3시 병원도 비상이었습니다. 의료진 중에 이직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환자도 줄 거예요. 인구가 빠져나가면. 오후 4시 첫 자살 시도 소식이 들렸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이 수면제를 다행히 살렸대요. 하지만 오후 5시 이사 트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사를 결정하다니. 갈 곳도 정하지 않고 일단 짐부터 뺀대요. 오후 6시 퇴근 시간. 하지만 퇴근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 가야 하지? 집에 가서 뭐라고 하지? 저녁 7시 뉴스 시간. 모든 채널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쓰촨성 최대 경제 위기. 12만 명 실업 예상. 지역 경제 붕괴 우려. 저녁 8시 술집들이 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하가 아닌 위로의 술자리였죠. 인생이 하루 만에 끝났어.
10년 모은 게 한순간에 밤 9시 아파트 단지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의 활기가 사라졌어요. 엄마, 우리도 이사가? 아이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 긴급 대책회의가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대출 유예, 뭐라도 해야. 밤 11시 거리에 남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내일은 뭐가 또 무너질까? 은행도 떠나면 병원도 자정.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도시가 죽었습니다. 1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집값은 40% 폭락했으며 수백 개 상점이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저는 텅 빈 산업단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면? 데이원, 부정과 혼란. 철수 발표 다음 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루머야. 내일이면 정정보도 나올 거야.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장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죠. 문 열어. 일하러 왔다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삼성 물량이 90%인데 오늘 안에 다른 거래처 못 찾으면 부도야. 전화기가 불났습니다. 모두 대금 결제 요구였어요. 삼성이 떠났다고? 그럼 우리 돈은? 계약서 보세요. 불가항력 조항이. 첫날 밤 협력업체 3곳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데이 2 연수의 반응. A업체가 망했대. 우리한테 10억 못 갚고. 그럼 우리도.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9시 은행이 특별대출 회수팀을 구성했어요. 담보 재평가 실시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추가 담보 없으면 즉시 회수입니다. 점심시간 상가 임대료 체납 통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 손님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오후 첫 야반도주가 일어났습니다. B식당 사장이 새벽에 사라졌대. 빚이 5천만 원이래. 데이 3 현실 직시. 실업급여 신청 사무소에 10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번호표가 999번까지밖에 없어요. 새벽 5시부터 줄 섰는데 학교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우리 반 30명 중 8명이 전학한대. 우리 반은 10명이야. 병원 응급실에 과로와 스트레스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공황장애 증세입니다. 부동산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매물만 300채가 넘어요. 매수자는 0명. 가격 50% 깎아도 안 팔려요. 데이 4 탈출 러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인산이네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여기선 못 살겠어요. 30년 살았는데 빈손으로 떠나요. 이삿짐 센터는 예약이 2주치 밀렸어요. 하루에 50건씩 들어와요. 트럭이 모자라요. 학원가도 썰렁해졌습니다. 학생이 80명에서 20명으로. 다음 달엔 문 닫아야겠어요. 편의점 매출이 70% 감소했습니다. 담배랑 소주만 팔려요. 컵라면도 안 사가요. 돈 아낀대요. 데이 5 공포 확산. C은행 지점이 철수한대. 우리 적금은? ATM만 남긴대.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직원도 반해고했어요.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도로가 한산해. 주유소도 매출이 반토막 났대. 그날 밤 두 번째 자살 소식이 들렸습니다. 40대 가장이 보험금이라도 남기려고. 데이 6 시스템 붕괴. 쓰레기 수거가 중단됐어요. 인력이 다 떠났대요. 가로등 고장도 수리 안 돼요. 치안도 불안해졌습니다. 빈집털이가 늘었대. 경찰 인력도 부족해. 병원이 진료 과목을 축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대도시로 이직했어요. 응급실만 겨우 운영해요. 대중교통이 감축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노선 절반이 중단됐어요. 택시도 잡기 힘들어요. 데이 7 완전한 붕괴. 일주일 만에 도시는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거리의 상점 70%가 문을 닫았어요. 임대문에 스티커만 가득했죠. 아파트 단지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 동 50세대 중 35세대가 비었어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요. 시장 상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40년 장사 처음으로 하루 종일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신문 가판대 아저씨도 떠났어요. 신문 살 사람이 없어. 다들 떠났잖아. 저는 일주일 전과 후를 비교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인구 50만 도시, 일요일 인구 30만 도시. 월요일 실업률 5%, 일요일 실업률 40%. 월요일 아파트 평균가 5억, 일요일 아파트 평균가 2억. 월요일 상권 가동률 95%,
일요일 상권 가동률 30%.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가족 해체, 이혼 급증, 학생들의 트라우마, 노인들의 절망. 한 할아버지가 빈 공장을 보며 말했어요. 전쟁도 이렇게 빨리 망하진 않았어. 단 일주일 만에 번영하던 도시가 죽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후 베이징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원 24시간 내 도착. 불참 10화면. 중앙당 회의실.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성공이야? 당 서기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12만 실업자. 8조 원 증발. 국제 망신. 이게 니들이 한 짓이야. 장용 장군이 변명했습니다. 예상 못한 변수였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닥쳐. 예상 못했다고? 그럼 왜 자신만만했어? 유 원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총책임자잖아. 설명해봐. 저희는 최선. 도시 하나를 망쳐놓고. 그때 재무부 차관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철수 검토 중입니다. 일본 기업 3곳, 독일 기업 2곳이 이미 결정했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다른 기업까지? 신뢰를 잃었습니다. 중국에서 기술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때 누군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작전이었어요. 바로 왕 부연구원이었습니다. 우리 팀 동료였죠. 천웨이가 계속 경고했잖아요. 기술만으론 안 된다고. 갑자기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천웨이, 네가 팀장이잖아. 왜 제대로 분석 못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보고했습니다. 기술 복제가 어렵다고. 시스템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고. 그런데 왜 계속 진행했어? 위에서 압박했잖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정보팀이 가짜 정보 가져온 거 아니야? 분석팀이 제대로 검증 안 했잖아. 언론팀이 너무 나갔어. 가짜뉴스까지 만들고 위에서 시킨 거잖아. 장용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닥쳐. 지금 책임 추궁할 때야. 하지만 이미 팀은 분열됐습니다. 휴식 시간, 흡연실에서 속마음들이 터져 나왔어요. 천웨이, 너 때문이야. 너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샤오리가 비난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거라고 계속 보고했어. 그래도 팀장이 책임져야지. 동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유 원장도 저를 따로 불렀어요. 천웨이, 미안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 제가 희생양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지만 너가 실무 책임자였잖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저도 가담했으니까요. 오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일단 수습이 급하다. 당서기가 말했습니다. 실업 대책, 경제 지원, 뭐라도 해야 해. 예산이 없습니다. 이미 적자인데. 그럼 어쩌라고? 폭동이 일어나게 놔둘 거야? 실제로 시위 조짐이 보였어요. 실직자들이 시청 앞에 모이고 있어요. 삼성 복귀 요구한대요. 정부 책임 추궁하고. 이번엔 외교부가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행위라고. 증거 있어? 없지만 국제 여론이 안 좋아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재검토한대요. 유럽연합도 조사단 파견한대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결론이 났습니다. 프로젝트 팀 전원 문책, 장용 장군 파면, 류 원장 강등, 천웨이, 징계위원회 회부. 저는 사실상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류 원장이 말했습니다. 천웨이, 변호사 준비해. 형사 고발될 수도 있어. 형사 고발이요? 국가 자산 손실죄. 최대 20년이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다 나왔거든요. 메이메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았어.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경력도, 명예도, 가족의 행복도. 그리고 가장 아픈 건 이 모든 게 제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뉴스 봤다. 앉아라. 아버지 서재는 담배 연기로 자욱했어요. 평소엔 금연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피우시거든요. 아버지도 실망하셨죠? 실망? 아니다. 예상했다. 예상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글씨도 안 보였어요. 내가 젊었을 때 쓴 거다. 삼성 하청업체에서 일할 때 첫 장을 펼치니 198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전이네요. 그때도 똑같았다. 우리도 일본 기술 베끼려고 혈안이었지. 아버지가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여기 봐라. 1987년 5월 15일. 오늘 한국 관리자가 와서 교육했다. 품질이란 무엇인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다. 다들 비웃었다. 나도 그랬다. 근데 말이다. 아버지가 담배를 깊게 빨았습니다. 3개월 후 깨달았어. 그들이 맞다는 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셨어요. 1987년 8월 20일 한국 관리자 김 과장이 불량품 하나 때문에 밤을 새웠다. 0.01% 불량률도 용납 못한다고. 미쳤다고 생각했다. 근데 오늘 깨달았다. 그 0.01%가 누군가에겐 100%라는 걸. 무슨 뜻이에요? 불량품 받은 고객한텐 그게 전부라는 거야. 삼성은 그걸 알았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1988년 1월 10일 김 과장이 떠났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기술은 줄 수 있지만 정신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안다. 그래서 아버지도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공장도 삼성 기술 그대로 베꼈는데 품질이 안 나왔어. 아버지가 다른 수첩을 꺼내셨어요. 더 낡은 거였습니다. 이건 네 할아버지 거다. 1940년대 후반 수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일본 기업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래. 그때도 똑같았어. 할아버지 글씨가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떠났다. 기계는 남았다. 매뉴얼도 남았다. 하지만 제품이 안 나온다. 무엇이 빠진 걸까? 세대를 거듭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아버지의 한숨이 길었습니다. 천회야. 기술은 도구일 뿐이야. 정신없는 기술은 빈 껍데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은퇴하는 날, 25년간 삼성과 일했다. 결국 못 따라갔다. 기술은 따라갔지만 철학은 못 배웠다. 내 아들에게는 알려주고 싶다. 겸손하게 배우라고. 훔치지 말고 배우라고. 아버지가 왜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말했어도 안 들었을 거야. 직접 겪어야 아는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 네 책임이다. 아버지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 망했는데.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요? 네가 한 일,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다 말해라. 그러면 감옥 가요. 그래도 해야 해. 그게 속죄의 시작이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뢰는 100년을 가도 배신은 하루를 못 간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제가 한 일, 우리가 한 일,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다음날 아침, 저는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니 수백 명의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회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6개월 전, 저는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삼성의 기술을 확보하는 임무였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스파이를 심었고, 정보를 훔쳤고, 언론을 조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매수, 허니트랩, 해킹,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매뉴얼만 있으면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똑같이 해도 품질이 안 나왔어요. 불량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은 훔쳤지만 정신을 훔치지 못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철학, 고객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것들은 매뉴얼에 없었어요.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삼성이 의도적으로 철수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요. 우리가 기술놀이를 할 때 그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때 한 지역 기자가 일어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12만 명이 직장을 잃었어요. 사과 한마디로 끝이에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기술은 정당하게 배워야 한다는 걸,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올 때 밖에 시위대가 있었어요. 배신자, 매국노. 하지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었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자랑스러웠어요. 늦었지만 옳은 일을 했잖아요. 매이메이도 안아줬어요. 아빠, 친구들이 아빠 용감하대요. 다음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 처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천의 씨, 기다렸습니다. 한국 산업부 김 차장이었습니다. 예상외로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중국과 한국이 함께할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과요? 오히려 당신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사람이니까. 김 차장이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기술협력 프로그램이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기술을 배우는 거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한국 전문가 파견 교육, 중국 엔지니어 한국 연수, 공동 기술 개발, 지식 재산권 상호 존중. 대가는 뭐죠? 신뢰 회복이요. 그리고 시장 정상화, 삼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요. 기술 보호 보장, 공정한 경쟁,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요. 갑을 관계가 아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중국 정부를 설득해주세요.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라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차장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쓰촨 산업단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실직자들, 협력업체들. 그들이 진짜 피해자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와서 정부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반발이 심했어요. 굴복하자는 거야?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자는 겁니다. 뭐가 다른데? 훔친 기술은 껍데기지만 배운 기술은 우리 것이 됩니다. 긴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합의가 이뤄졌어요. 중한기술협력협정. 서명식 날 김 차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알고 있습니다. 천의 씨가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라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정당하게 배우는 길. 느리지만 확실한 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짜 협력의 길. 지금까지 중국의 한 도시가 하루 만에 무너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기술을 훔치려다 신뢰를 잃은 이야기, 작은 욕심이 거대한 재앙이 된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이 양심을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담겨 있으니까요.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을 훔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를 쌓고 함께 성장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윤리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